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다시 또 중간에 하고 쉬었다가 종합토론을 30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부터 종합토론까지 해서 5시 반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끝을 내고 할 테니까 제 토론문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지정토론 4에 되어 있는데 요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통해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특히 안보 공약에 여러 가지 지적하자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근데 과거보다 확실히 진전된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민주적인 통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안보의 주인도 역시 국민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세월호 참사의 교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안전 문제, 안보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포괄적으로 연결시켜내는 정책과 공약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비교적 균형 잡힌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민주정부의 정책들을 아쉽지만 대체로 복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병행 추진한다거나 새로운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겠다거나 협력외교를 추진하겠다거나. 근데 이제 예전의 유산들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을 강화하겠다든가 군비를 증강하겠다든가, 물론 그 앞에 무슨 책임국방이라든가 국방개혁을 얘기해서 전작권도 환수하고 국방개혁도 하고 군인권도 강화하겠다고 그러겠습니다만, 역대 한국 정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강조하고 있는 강한 군대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계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거론할 게, 어쨌든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국방비에 투자한 결과 최근 20년 동안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의 GDP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의 GDP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국방비를 투자해도 남한만큼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총 생산량 이상의 국방비를 남한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제외하고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햇볕 정책 플러스입니다. 두 가지가 플러스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햇볕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일단 그동안 어쨌든 10년 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진행됐고, 경위에 어쨌든 하여간 남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게 종편 때문이건 보수 정부 때문이건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발언한다는 겁니다. 제재가 어쨌든 외교적 수단이라고 강조하지만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그러면서도 예전에 유엔에서 제재를 한 거, 미국과 함께 제재한 것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단 평가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보다 최대의 관여, 어쨌든 무언가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얻고자 하고, 미국과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전과는 다른 관여 방안을, 개입 방안을 내놔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교류나 경협을 잘하면 군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 단계론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정치 군사적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풀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전의 포용 정책보다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보다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의 메시지를 갖는 것도 달라진 면이지만, 보다 단도직입적으로 포괄적으로 풀려는 의지도 어느 때보다 더 강하다는 점에서 또 좀 달라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국민적 합의로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하는 점은, 모든 우리가 느끼기에 실망스러운 메시지,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도하겠다, 우리가 상황을 관리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위기 관리에서 우리가 배제되지 않겠다라는 의지만큼은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10년 전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악화된 상황에서 최소 조치로서 우리는 배제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대적으로 분노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협상 주도권을 갖겠다는 거, 이런 거. 근데 이제 저는 문제가 실제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그 평화적인 노력이 있었던 적도 있고 별로 부족했던 적도 있고 이런데 냉전 이후에 30년을 살펴보자 이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궁합이 맞아가지고 실제로 평화를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은 딱 6개월이었습니다. 30년간 6개월. 제가 생각해 2000년 6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한반도에 정말로 평화적 수단이 제대로 작동했던 그 전략이 작동했던 시기는 그 6개월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부 간의 궁합이 계속 안 맞았어요. 그 다음에 뭐 테러와의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노무현 정부가 뭘 해보려고 그랬지만 부시 행정부가 그랬고 오바마도 그랬고 뭐 그냥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실제로 평화적인 방법에 정말로 기회를 준 적은 제 생각엔 2000년 6월 얼음에 딱 6개월간이었다. 그 다음에는 한반도에서 한반도 평화적 수단을 제대로 북한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불행하고, 두 번째, 어쨌든 북한은 생존자라는 겁니다. 냉전 이후에 미국이 지목해서 불량 국가라거나 얘네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 얘네는 지구상에서 없어져도 뭐 큰 문제는 없어라고 했던 나라들 중에 많은 나라들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나라는 핵을 포기한 대가로 없어졌고 리비아나 이라크는 그런 사례라고 북한이 평가할 만합니다. 이거 레짐 체인지를 해서 없어졌건 무슨 다른 내전에 휘말려서 없어졌건 이란과 북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지구상에서 없어졌거나 심각한 내전에 빠졌습니다. 북한은 어떤 경우든 살아남았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할 겁니다. 이렇게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하는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어쨌든 그 살아남는 과정에서 각종 제재를 뚫고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고 있고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를 그럼 협상 방법으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드는 배치하고 잠시 시간을 얻어가지고 남북관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사드 해결하고 그래서 한미관계도 한중관계도 남북관계도 선순환하자라고 생각하는 구상이 얼마나 문제를 쉽게 생각하거나 하는 건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적인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해야 사실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근데 정권에 계셔봤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거를 또 남한 내에서 해나가는 게 어렵다. 어렵다면 문제가 해결 안 될 거라고 전제하고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쨌든 훨씬 더 다른 수단을 동원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수단을 여론상 동원할 수 없다면 문제가 악화되는 것에 대비해야 된다. 그걸 전제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악화되는 걸 전제로 하면서 그러면 궁극적인 수단을 어떻게 하든 지금 조건 내에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최대한 써야 되고 시민사회도 고민해야 된다. 정권이 왜 그거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어쨌든 국민 평균보다 대통령이 훨씬 진보적이고 대통령이 훨씬 더 평화지향적이라는 건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원해도 국민이 받쳐주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 전문가 중에 안보 전문가는 많아도 평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럼 최대한 관여라고 그러는데 관여 정책을 정말로 국민 여론으로 만들어낼 배짱 있는 전문가들은 몇 대느냐. 북한 잘못한 거 솔직히 없다. 미국이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 해줄 사람 있냐? 물론 북한이 전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한미가 북한의 군사력의 10배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적대 정책도 포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관계 개선도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고 30년간의 국제 경험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평화 전문가들이, 평화 운동가들이 묻지 않는다면 누가 물을 거냐는 겁니다. 북한이 물으면 북한은 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정책을 바꾸기 전에도 시민사회에서의 의제나 담론부터도 바꿔나가야 되고, 전문가들도 이제는 조금 더 여태까지 안 해왔던 얘기, 문제가 안 풀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도 안 풀릴 가능성이 높다. 온갖 제재를 뚫고 했는데 그걸 뭘로 살려고 그러느냐? 남북관계 개선? 트럼프를 설득할 수 없는 그런 건 안 될 거다. 근데 저는 기회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미국 정권보다도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일지 몰라도 레짐 체인지라든가 뭐 불량국가 개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레짐 체인지 안 하겠다고 공약한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었어요. 그런 거 왜 하냐? 시리아 같은 데 왜 가냐? 오바마도 멍청하다. 인권 하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미국 국익이나 챙기자. 딴 나라 민주주의에 관심 갖지 말자. 레짐 체인지도 하지 말자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그게 미국이 공격적 수단보다 협상이나 이득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한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점에서 저는 어쨌든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보다 전향적인 옵션이 있어야 된다. 문재인 정부가 많은 걸 공략했는데 한미일 군사동맹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0년 이후에 동북아판 나토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만 얘기하고 있지만 전시작전권 환수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본격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관여 정책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들으면서 조금 느낀 거는 우리가 배제되지 않게 하겠다고 정부가 말한 거를 긍정 평가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이 계속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태호 위원장은 왜 우리가 배제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 언술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실제 행동이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뭐 트럼프를 지금 설득해본 적도 없고, 트럼프 앞에서 국민들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트럼프 앞에서 우리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일 했니?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반도 생존 공간에서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이 질문 오히려 토론하셨지만 좀 언제 한번 답변을 이런 쪽에서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충목 그 여러 가지 제안이나 방안들이 뭐 좋은 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이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그 생각하는 몇 가지 생각만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지금 과연 우리가 평화 통일 운동을 힘차게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안이 없어서 잘 안 되겠느냐. 저는 방안은 무수히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지난 뭐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0년 동안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축구장이 기울어졌다 이런 표현 많이 써요. 기울어진 축구장에서 아무리 뭐 발버둥을 쳐봤자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한미동맹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온전히 두고서 남북관계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70년 동안 북은
도발하고 돌출 행동을 일삼는 그런 정치 집단도 아닌 어떤 범죄 집단 같이 우리는 세뇌되어 있는데 과연 북은 그런 것인가? 실제 현실에선 70년 동안 미국과 한국 정부가 도발하고 돌출 행동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국가원법이 온전한 지금의 어떤 이 법률체계 정치 체제 속에서 과연 평화통일운동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지난해 올해 들어오면서 촛불항쟁을 통해서 어찌 보면 법률을 뛰어넘는 정치 행위를 저희들은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일반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라는 법률 기관을 기관에서 판결을 했고 또 선거라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그것은 법률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시민들의 국민들의 혁명이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이루는데도 이만큼의 희생과 헌신, 투쟁이 동반되는 건데 말 그대로 분단이라는 70년의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거냐. 그저 해결 방안 1개, 2개, 3개를 내서 여기서 합의를 하면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미국은 그거 좋은 방안이니 그렇게 하자. 중국, 러시아는 좋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9.19 성명의 선언에서 비핵화 관련한 합의를 했었죠. 그리고 6자 회담으로 넘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핵이 사실 개발되어 있지 않는 북이었는데 핵이 개발돼서 완벽하게 그 핵을 이제는 ICBM을 통해서 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까지 갖춘 북이 과연 핵을 폐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있었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 방법을 가지고 의논해 본들 그것이 과연 현실적일 거냐. 오히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우리 스스로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놨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극히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을 가지고 의논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일단 하나 들어서 제기를 해봅니다. 이건 토론이 이후에라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동맹이라는 또 국가원법이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지극히 현실적인 가장 강력한 이런 체제 속에서 과연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투쟁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따로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을 한번 의논해 봐야 됩니다. 촛불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듯이 적폐 중에 가장 큰 적폐인 분단적폐라고 할 수 있는 모두 다 알고 있는 미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국가원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 과연 온전한 평화통일운동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방안들 지금 뭐 여기 충돌 위기 탈출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중에 뭐 좋은 것들을 합리적인 상식적인 것을 의논해서 채택하고 문재인 정부에다가 제출하고 어찌 문재인 정부도 지금 뭐 수백 개를 받았을 테니까 뭐 그중에 하나이겠죠. 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가능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은 촛불 항쟁을 촛불 혁명으로 완수하는 것은 과연 뭐냐. 그건 분단 중에 적폐 중에 적폐인 분단 적폐를 철폐하는 것에 우리가 대중적인 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어느 누구도 다 생각하고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방안을 내더라도 이 분단을 극복하는데 2, 3년 사이에 5, 6년 사이에 극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0년, 20년 걸리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과 투쟁을 통해서 달성된다고 할 때 지금 우리는 그런 장기적인 그런 구상과 계획들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것을 표현한다면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뭐 더 좋게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촛불 시민 주체 대중적인 평화통일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펼쳐갈 것이냐, 그리고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분단적폐인 미국을 어떻게 극복하고 국가헌법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주요 과제로 이제는 삼아서 중장기적인 어쨌든 대중운동, 국민운동으로 펼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포함한 민중진영, 또 한국진보연대를 포함한 여러 평화통일운동 진영이 올해 8.15를 시청 광장에서 1만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촛불시민 총궐기 8.15 평화통일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청 광장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미국, 일본 대사관을 에워싸는 국민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운동은 이제 올해 8.15에 저희들이 선포했습니다. 선포를 했고 이후 평화통일이 정착될 때까지 이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올해 8.15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국민운동을 펼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원자력발전소 하나도 남김없이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운동으로 마땅히 펼쳐야 될 일이고, 그것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정부의 몫입니다. 정부가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맞춰야 된다, 그런 운동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막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국민들과 함께 펼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마땅한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우리가 현실로 닥쳐올 거기 때문에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어느 시점에서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미국과 러시아 7,500기의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80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공인되어 있는데 실제는 3,000개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보가 잘 새가 나가지 않아서 800개는 뭐 갖고 있다고 공인된 것이고 실제는 3,0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2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도 100개 정도의 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듯이 실제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 많습니다. 한국 하나도 없죠. 북은 대개 한 20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북이 3년 후에는 100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기구에서, 그런데 과연 북이 그 핵을 재료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핵을 동결하고 그 조건 속에서라도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적 이행을 해가는 어느 최종적인 지점에서 다른 나라들의 핵 제한과 더불어서 이것이 현실적인 핵 군축의 방향에서 풀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선택과 판단을 해봐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고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 저는 열심히 할 거라고 봅니다. 아직 잘하고 있지 못하죠.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성공된 남북관계, 국제관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촛불항쟁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듯이 촛불 시민들이 주체가 된 대중적인 평화통일운동을 힘있게 전개할 때 문재인 정부도 끌려오거나 그 흐름을 타서 제대로 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거나, 그래서 아마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룩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그냥 그 말씀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캠프에서 이러다가 지금 했던 사람도 나와가지고 자기 고백을 하는 상황이니까 다른 분들은 너무 수식어 쓰시지 마시고 그냥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냥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자리에 낄 자격은 없는 사람은 정부가가 아닙니다. 저는 30년 동안 사업을 했던 기업인인데 어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제 얘기는 그런 면에서 전문가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떠나서 나라를 걱정하는 정말 건전한 시민이 비판하는 얘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발제해준 김준영 교수님이 화성 이제 ICBM이 날아다니고 뭐 말폭탄 전쟁이 일어나는 이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저 그거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글에도 썼지만 지금 우리 상황은 절대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6.25 전쟁 이후에 민족이 공멸하느냐, 다시 평화를 저기에서 새로 도약하느냐는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데 그렇게 상시적 위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 좀 굉장히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중국의 그 뭐 저 추억에도 나오고 당시에도 나왔죠. 물국즉반, 물국필반이라는 상황으로 끝까지 가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다. 근데 이런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자연의 법칙처럼 용기를 갖고 돌파할 때만이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문재인 새로운 정부는 분명히 입장을 해야 돼요. 그 대미 관계나 대북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 노선은 첫째는 주권 외교죠. 둘째는 자주국방입니다. 셋째는 민족 우선주의. 이 세 개의 기본적인 국가 그 대북 대미 관계에 이것을 천명하고 또 한 축에서는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 앞에 선언한 세 가지의 기본 우리의 입장과 한미 동맹이 맞아지면 한미 동맹은 유효한 거고 함께 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지만 이것이 충돌할 때는 무엇을 우선적 가치로 둘 거냐? 앞에 있던 주권 외교와 자주국방과 민족 우선의 노선을 우선할 거냐? 아니면 한미 동맹 우선할 거냐? 이 선택적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앞에 세운다는 건 한미동맹이 아니죠. 한미종속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난 이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돌아가 볼 상황이 있습니다. 1991년과 92년 상황이죠. 구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저기하고 러시아하고 외교관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항상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4대국 교차 승인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외교를 맺고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면 당연히 미국도 일본도 북한을 인정하고 국교를 정상해야 되지 않았나요? 예? 평화협정을 맺고 정확히 김일성 전 주석이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미국에. 그 당시 일본의 수상이었던 저기 뭡니까 그 외로운 늑대 100억 불을 지원하겠다고 아주 디테일한 뭐 제가 그때 같이 개입한 사업이었는데 북한의 사업시설을 너무 잘 알아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어디까지 해서 100억 불 200억 불을 지원해야 된다는 엄청난 그 내부 보고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버지 부시가 북한 저 5년 안에 망할 나라인데 일방적으로 무시했죠. 일본한테도 북일 수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의 어려움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또 북핵 문제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몇 년 안에 망할 나라? 아니면 그게 아들한테 와서 악의 축. 미국이 여전히 북한을 보는 시각은 두 개의 축입니다. 망할 나라 언젠가? 아니면 악의 축. 이 두 개의 시각이 있는데 혹시 우리 내부에도 똑같은 시각이 있는 거 아닌가? 북을 바라보는. 이 문제를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요. 그것이 국복되지 않으면, 북한을 북한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을 하나의 그 주체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문제 해결이 풀리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드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사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드는 뭐 정치 기술적인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정치적인 이미 심볼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됐는데요. 우선 사드가 갖고 있는 가장 지정학적인 중요한 의미는 미국의 소위 그 MD 미사일 방어 체제의 천병이라는 거죠. 미사일 방어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상대방의 핵무기 능력을 무력화시키면서 그러니까 보복 공격 능력을 언제든지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성주에다 사드를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미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 때로는 중국도 선제 공격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죠? 두 번째는요. 한국이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이 가능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미국이 한국한테 한미일 군사동맹, 그것도 미일은 아주 핵심적 군사동맹이고 우리는 하위적 파트너예요. 이 얘기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한반도가 그냥 아작난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사드가 갖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공석인 대통령 선거하는 일주일 전에 선거에다 배치를 합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깡그리 대한민국 주권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박스인, 길들이겠다. 그거 아닌가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부영 전 의장님이 하는 얘기인데,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넣는 거는 한국의 남남의 갈등을 조장하고 대립시켜서 언제든 간에 미국의 우파들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드가 그런 거죠. 뭐 당장 우리가 사드를 철수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사드를 철수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실력을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 핵심은 전시작전권이든 평시작전권이든 군사작전권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우리 스스로 자주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출 때 이제 우리가 미국한테 괜히 돈 들이지 말고 사드 빼쇼 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중국이 쌍중단 얘기했고 쌍계병진 얘기도 했지만, 최근에 북한이 거의 중국하고 대화를 안 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이유를 첫째는 미국의 스트라이크, 선제적 공격에 대한 것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강제, 압박에 대한 적이라고도 얘기하면서 러시아하고 경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러시아는 북한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그건 팩트다. 현실이다. 지금 북한을 누구도 자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의 핵은 팩트다. 현실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의 수준, 그 수준과 수량을 통제 가능한,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자의적 수단의 수준으로 통제해야 된다. 이것이 상황의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우리가 4단계로 봐야 되는데, 상황의 인정, 그 다음에 핵과 미사일의 동결, 점진전 축소, 해체. 영어로 얘기하면 acknowledge the fact, freezing, rolling back,
디스맨틀링입니다. 이 4단계 각각의 군사적 외교적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그 YMCA가 지난 8월 11일 날 굉장히 중요한 성명서를 냈어요. 그걸 저 자료에 있는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저기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대폭 중단이 어려우면 대폭 축소해야 된다. 지금 남북한의 군사력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미국이 700조를 써요 1년에. 우리가 40조를 씁니다. 북한은 2조를 써요. 북한이 어떻게 남한을 공격을 합니까? 에? 이틀도 전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대북 군사 억지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 이거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됩니다. 빠르게 됩니다.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읽어보십시오. 주한미군이 있어도 좋습니다. 근데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꿔야 돼요. 대북 전쟁 억지력이 아니고 동아시아 지역에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 유지군이 돼야 되고요. 그 구성에서는 한미일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베트남, 필요하면 필리핀까지 하는 지역 안보 체제로 전환하는데 그 균형자로서 주한미군이 있다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굉장히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아까 얘기했던 그 3가지 원칙에 의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 30년 87년 체제에서 태어난 기능적 과도정부로 우리가 규정해야 될 거고요. 이것을 과감하게 요금 깊게 나간다 그러면 새 시대를 여는 역사의 개혁정부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내경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좀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서기만 해도 박수를 받잖아요. 안 보이거든요. 뒤에서는 또 들리지도 않아요. 제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렇죠. 일어나서 그런 식으로 박수 받으시니까. 이종석 우리 장관이 전 장관께서 앉아 있는 데가 너무나 춥다 그러는데 여기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불공평해요. 바꿔앉죠. 좀. 김준영 한동대 교수님께서 트럼프를 설득시켜라 그랬는데 저는 이 트럼프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금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국무성에 가서 시니어 어드바이저 높은 고문들이죠. 크레텐 브링크, 하스, 레슬리, 그 다음에 스콧 슈나이더 이렇게 만나서 아주 길게 깊숙이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 제재해가지고 북한의 핵폭탄을 단 한 발도 줄이지 못했지 않느냐. 따라서 이제 제재하는 거는 약효가 떨어졌으니까 지금부터 얘기를 해라. 대화를 해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라. 그걸 24일까지 설득을 했는데 트럼프가 29일 날 상하원 다 만놓고 앞으로 대화하겠다. 물론 제재는 더 강하게 하겠다 했지만 대화하겠다고 했어요. 그 후에 알고 보니까 물밑에서 뉴욕에는 그 북한의 대사들이 나와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를 했더라고요. 문재인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참 제가 문재인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 공수특전단 출신치고는 좀 배짱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동엽 경남대학 교수님께서 저는 경남대학이 왜 서울에 와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경남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 이거 다 옛날 적폐 때문에 청와대 옆에 아주 잘 있습니다. 근데 과감하라 좋습니다. 또 핵을 제거해야 된다. 저는 북한이 핵을 절대로 제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제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 겁니다. 북한에는 박수를 좀 치려면 똑똑히 치시죠.
그래서 북한에는 다 아시지만 2,600만 톤의 우라늄이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우라늄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우라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희 교수님께서 핵실험을 중단해달라 그러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할 리가 없습니다. 안 될 거를 요구하는 것도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중단 안 하는 이유는 물론 뭐 동결하겠다, 뭐 최선희 같은 분이 나와서 동결하고 평화협정하고 맞바꾸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국제정치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가지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게 국제정치입니다. 그래서 동결하겠다 해놓고 땅속에서 계속 만드는 거죠. 평화협정 해놓고 계속 쳐들어가는 거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을지 포커스, 을지 프리덤 가디언인가 이거는 이제 축소가 될 겁니다. 물론 미군이 뭐 7,500명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왜 축소가 되냐면 이번에 이지삼이 저 남쪽에 가가지고 부딪혀서 10명의 해군이 죽었습니다. 10명이 축소된 겁니다. 얼마 전에 일본 가서 꽝 부딪혀서 7명이 죽었거든요. 17명이 축소된 거고 미국이 명령을 했어요. 이지삼은 꼼짝 말고 대기하라. 움직이지 못하게 해놨어요. 왜? 자꾸 죽으니까. 이거는 참 우리 민족의 희망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우라지보스토크 가고 그 뉴욕에 가서 유엔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라지보스토크에 간 김에 평양까지 들어가라. 그 선거 공약이 뭐냐면 내가 대통령 되면 평양 간다 그랬거든요. 공약을 지켜야죠. 박근혜는 안 지켰지만 문재인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뉴욕에 가면은요, 당연히 거기에는 북한의 외무부 장관, 대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의 그 장점은 뭐냐면 소통이에요. 쇼통이 아니고 소통인데 아주 격없이 뭐 냉커피도 갖지 마시고 뭐 자기 음식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뉴욕에 가면 음식점 많습니다. 가서 계신 분, 가보신 분 많잖아요. 평양냉면도 맛있습니다. 같이 가서 실컷 먹고 얘기하고 하면서 소통을 시작해야죠. 그거 안 하고 그냥 강경화인가 하는 분은 3분 얘기하고 왔다. 그건 월급 받을 자격이 없죠. 문호동 무임금이죠. 그 다음에 평양에 지금 탈북자들을 보면 평양에 다 전화하고 $100씩 보냅니다. 굶어 죽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해야 돼요. 평양에다가 이북에 전화 다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잡아들일 리는 없으니까 저는요 이북 사람 자꾸 만났어요. 5번. 왜냐하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 북한 4분하고 같이 독일에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 강명철 최고인민위원 상임위원하고 리정로 부위원장하고 또 2분은 이제 일종의 하여튼 아주 보디가드 같은 사람 만나서 식사도 하고 놀러 다니고 계속 했어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걸 실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명철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상대 안 하겠다. 또 이북의 사람들은 지금 너무 즐겁고 그냥 사기충천, 핵무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기충천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남한에 오면은 전부 비핵화 시키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비핵화를 하라고 그런다고 합니까? 그래서 남북 이제 대화라는 건 뭐냐? 심리학적으로 볼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대화가 시작되면서 둘이 다 변하는 거거든요. 대화는 뭐냐 하면 레포, 그거는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더 만들어도 미사일을 더 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얘기를 하면 북한도 변하고 우리도 변한다. 이건 제가 전공으로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걸 엄청 연구했기 때문에 하는 훌륭한 발언입니다. 사드는요
사드는 중국 보고 뭐 설명한다고 중국이 알아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60분 만에 폭격해버리겠다. 시진핑이 이번에 나와서 우리는 300대 무인 폭격기를 만들었다. 사드 갖다 놓으면 부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27조 원의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는 거 아시죠? 4개월 만에 27조입니다. 이게 5년 동안 이런 상태로 가면 140조 원의 손실을 끼치는 게 사드입니다. 근데 이거 해결하는 뭐냐? 칭화대학의 리빈 교수가 와서 우리 서울에서 얘기했어요. 사드보다 그린 파인 레이더를 갖다 놓으면은 중국은 만족한다. 그린 파인 레이더는 북한만 관찰하게 돼 있어요. 사드는 뭐 러시아, 중국 다 하니까 러시아가 반발하는 거거든요. 작전권은 이미 회수됐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팍토. 법률적으로는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 이 디팍토라는 말을 왜 얘기하냐면 세월호를 생각하면 됩니다. 깔았는데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뭐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저항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좀 화끈하게 쳐보세요. 자, 그래서 불복종 정신. 미국 사령관이 말하면 대한민국 국군은 불복종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이 명령하는 것만 순종하겠다. 그래야 이제 미국 장군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보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문재인은 작전권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통일되면은 북한의 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우리 거니까. 그 다음에 먼저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경제 통일을 하면 됩니다. 뭐 미국이 세계 유엔이 다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 민족끼리 서로 제재를 안 하면 됩니다. 북한 물건 갖다 쓰고 이북에 필요한 거 갖다 주고 물물 교환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히토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히토리를 북한이 2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거 히토리 없으면 못 만듭니다. 이거를 좀 가져오자. 그 대신 그 값으로 우리 남아서 버리는 쌀을 보내주면 됩니다. 얼마만큼? 200만 톤에서 300만 톤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는 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김정은이 지금까지는 문재인하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얘기를 안 하지만 물밑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300만 톤 줄 테니까 히토리 10톤 좀 바꾸자. 물물 교환이에요.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면 모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는 거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저희도요. 제가 북한 분들을 굉장히 많이 접촉한 사람이에요. 60번 이상. 대한민국 통일부는 제가 만날 때마다 200만 원씩 과태료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경제가 지금 충격을 받는데 하여튼 죽을 때 뭐 내가 돈 들고 천당 갈 건 아니니까 저는 지옥은 안 갈 거예요. 일생 동안 좋은 일만 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물 교환한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듣습니다. 제가 이번에 북한 분들하고 7월에 만났더니 북한의 그 대표가 저한테 이북에서 최근에 나온 가장 고급 려명이라는 담배를 줬어요. 전 담배 안 핍니다. 이거 피면 일찍 죽는 거 다 아시죠? 안 피지만 받아가지고 오고 그 대신 난 뭘 줬냐? 신라면 8개를 줬습니다. 제가 뭐 특수상품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신라면 미칩니다. 북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제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분에 대해서 딱 한 가지씩 줘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 받으려고 제가 돈 400만 원 쓰고 과태료 200만 원씩. 교수님 죄송한데 조금 이제 강의원을 조금만 이제 줄여주세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사실 3시간 하려고 그러는데 줄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지 프리덤 가디안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군사훈련 하잖아요. 뭐를 해야 되냐면 북한 군대하고 남한 군대가 공동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군을 조직해가지고 싸우자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만 저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조건 없이 하셔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문 대통령이 보다 더 화끈하게 해주길 바라지만 문 대통령이 또 억울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한 건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겠다고 고약한 게 아니고 핵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 공약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는 저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약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좀 억울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발라놔야지 그래도 좀 되지. 예, 너무 양무진 교수님. 예, 양무진입니다. 세 분의 발제 중에서 우리 이장희 교수님은 그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그 이 군사적 충돌, 해법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제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우리 김준영 교수님과 김동혁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각각 한 가지씩 문제에 대해서만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준영 교수께서 코리아 패싱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표현 뭐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단지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94년도에 북미 간 제네바 합의에서 우리가 철저히 소외됐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소외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심각히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 지난 9년 동안에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가 됐고 남과 북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큰 틀에서 한국의 소외가 아니겠느냐.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남북 대화가 열리지 않고 긴장이 고조될수록 한국 소외,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용어를 안 쓰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 문재인 정부가 좀 뭐랄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한미 정상 이전에 문정인 특보께서 한미 군사훈련 조정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정부에서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런 모라토리엄 중단에 대해서 한미 군사훈련 이것도 중단이 아니고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이런 당국뿐만 아니고 전문가들 언론 모두가 상당한 비판의 여지가 많았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면은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에 대해서 과연 대안이 뭔가 있는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협상이란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지난 7월 4일이던가요 북한의 ICBM 화성 14형 발사하고 난 뒤에 우리가 새벽에 NSC 열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께서 성주 사드 임시 또는 조기 배치론을 들고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이 기술적으로 볼 때 ICBM과 사드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 김동현 교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 사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대선 이후 또는 100일 동안에 보면은 두 가지였잖아요. 국회 비준 동의와 또 그리고 절차적 민주성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절차적 민주성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측면에 의심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 최근에 레드라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대통령은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또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고뇌에 찬 결단의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주 지식을 여러 군데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레드라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는 그 레드라인에 구체적으로 설명 대통령이 권의 참 결단의 표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관련해 가지고 우리 노종선 대표께서 경제공동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경제공동체 여기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추진에 보면은 그 경제 영역을 확장하고 남북 간 하나의 시장 또 그리고 경제 공동체 형성 이후에 민족 공동체로 나아간다, 이러한 추진 전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경제 공동체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되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문재인 정부한테 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은 것이, 개성공단 관련해 가지고 북한 핵 문제가 진전돼야만이 재개 여기에 대해서 검토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핵 문제가 진전이 없다면 개성공단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개성공단이 어렵다 그러면 남북 간의 교류협력 어렵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준비해서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렇게 만약에 개성공단과 북핵 문제와 연계된다면 앞으로 경제 공동체 영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우리 내가 이거 빠뜨렸는데 우리 김동엽 교수께서 말씀 중에 이제 북핵 해법과 관련해 가지고 올드 레코드를 할까요? 이 10년 전의 그 용어와 해법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 환경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화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해법 이런 할 때는 과거의 경험적 사례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일례로 남아공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적어도 남아공에 대한 체제 보장을 해주고 또 이런 상황에서 동결, 폐기로 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북한이 2014년도에 비록 미국이 거부를 했지만도 중대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하면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이것은 북한에서 직접 제안한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뭡니까? 그 이후에 쭉 보면은 북미 간의 1.5트랙, 2트랙에서 보면은 평화협정 문제, 북미 관계 정상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토론의 핵심 사안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10년 전에 동결 또 그리고 무슨 폐기 이런 것이 너무 올드 레코드다 이렇게 봐버리면은 과연 앞으로 풀어가는데 현실적인 해법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8년은 동결 이렇게 하지만도 단계적 포괄적 끝번을 내놨단 말입니다. 단계로는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2단계를 했지만도 실질적으로는 3단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걸 보는데, 여기에 김동엽 교수가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이 그림에서 저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핵 단계론 해법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1단계는 현재 핵의 동결입니다. 현재 핵의 동결. 2단계가 미래 핵의 해체입니다. 3단계가 과거 핵의 폐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문재인 이 대통령께서는 2단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포괄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평화체제, 평화협정 문제와 남북 간의 군비 완화 같이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것이 비핵화, 평화협정, 남북한 군비 완화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화협정 이런 이 비핵화 부분은 육자회담에서 하고, 평화체제, 평화협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자회담에서 하고, 군비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하고, 이런 것도 아마 선거공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동연 교수 나중에 좀 한번 답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베를린 선언 또 그리고 8.15 경축사 여기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 이것은 여기에 모든 계시면 동감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에서 주인보다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이끌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베를린에서 5대 정책 방향과 4대 과제 제시, 이것도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 현실성이 있다 보거든요. 한반도 평화체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다 동의하는 것뿐 아닙니까?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적십자회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100일 동안 봤을 때 주장에 대해서는 행실성이 있지만도 성과, 결과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뭔가 과정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일례로 북한하고 물밑 접촉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한미 간에 조율된 뭔가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문정인 교수의 그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거 봤을 때 그럼 한미 군사훈련도 아니고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두 가지 회담을 제안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물밑 접촉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적어도 물밑 접촉을 하고 나서 남북 간 어느 정도 접촉 찾아가지고 물 위에서 두 개의 제안을 했는데 그 이후의 징후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밑 접촉한 징후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지난 9년 동안에 남북 당국 간의 불신의 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밑 접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가지 회담체에 대해서 북한이 줘서 받을 것이다. 너무 그렇게 생각했다면 순진한 생각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되돌아볼 수 있거든요. 좌우지간에 지금의 상황에서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물밑 접촉이 필요하다. 물밑 접촉만 해서 마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바쁩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에 평창올림픽 있고 8월 달에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있고 줄줄이 바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월까지는 남북 간의 특사 상호교환 방문, 우리가 파견만 하는 거 상호교환 방문입니다. 그래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접점을 찾아가지고 고위급 회담을 하든지 아니면 분야별 회담하든지 여기에서 정치 군사 문제를 논의하든지 안 하든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군사적 충돌 이것도 막으면서 한반도 문제 우리가 주도하고 한반도 상황도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문가로서의 그 여러 가지 아주 핵심적인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정말 동의하고 싶은 것이 개성공단 관련해서 과거 정부가 이 개성공단을 갖다가 북한이 개성공단의 노동자 임금을 군사 핵무기 만드는데 전용한다라고 통일부 장관이 그 당시 얘기를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다가 근거를 대라라는데 근거를 대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해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그거 적폐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적폐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개성공단이라는 거는 누구도 미국의 제재조정관조차도 이거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남북 회담 하면서 이런 얘기 안 하면 어떨 거냐라고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으나 싫으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있었고 현재 6개의 자문위원직을 갖고 있는 김주영 박사가 어쨌든 간에 대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동엽 선생한테 질문하신 그 양무진 선생님 거를 제가 이어서 하나만 질문을 추가로 드리자면은 그게 동결이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튼 그 굉장히 예민하시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뭐 과정으로서 동결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막 보실 필요가 있을까? 더욱이 더 과거 10년 전 양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해왔던 그런 경험이라는 건 경험은 대단히 소중한
오늘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오늘의 문제를 푸는데 교훈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산지석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경험에 대해서 너무 혐오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경험의 당사자였던 저 같은 경우는 나 이제 박물관에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경험도 사실은 중요한 자산이다. 이제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